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지난 2일로 추진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9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을 향해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탄핵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에 촛불 민심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팀에 파견될 현직 검사 20명 중 첫 대상자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외압에 반발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검은 우선 기록 검토팀을 구성해 사안의 쟁점과 사건 전반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첫 기관보고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이 반발했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감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6일에는 특혜 의혹을 받는 재벌 총수들의 청문회 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LCT 관련 검은 거래가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구속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금전 거래를 알선해준 대가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 이외에 LCT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를 추가로 밝혀낼지도 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비상시적인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요약하면 최순실 등 관련자를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공모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해자로 지목한 이번 발표에 대해 연합뉴스TV는 11월 21일 라이브 투데이에서 박 대통령 헌정사상 첫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앵커는 이번 이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후 검찰과 청와대의 브리핑 자료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검찰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공모 관계가 있음을 전달했고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출연한 박 기자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다시 정리하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 신분이 되었음을 강조했고 이어진 앵커의 질문에 따라 공소장에 명기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종용하였다는 것인데요. 박 대통령이 7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려고 하니 지원해달라고 했고 롯데그룹의 경우는 지난 3월 신동빈 회장을 만나 7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한 후 롯데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사실도 있다고 하며 여기에는 수사기밀 유출이라는 의혹도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앵커는 이어서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 기자는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80건의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었고 이는 장차관급 인선, 외교안보, 국무회의 등의 자료라고 했습니다. 앵커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한 회사를 챙겨주고 민원도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박 기자는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에 70억 원 광고를 수주하는 과정 중 박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있었고 정유라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10억 원대 용역 수주에도 관여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은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백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앵커는 이어서 박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출연한 기자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달하며 공소장에 언급된 내용은 정책 기조하에 진행한 공익사업이었고 약 700억 원의 모금 금액은 사용하지 않았기에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것, 기업인들과의 면담 역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 문건 유출은 최순실에게 봐달라고 했지만 문건을 보내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회부 기자가 출연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잘 전달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담 시작 전 검찰의 브리핑과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참고 자료로 간략히 소개해주며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건 역시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브리핑 화면 자료가 나간 후부터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기만 할 뿐 화면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적어 아쉬웠습니다. 대담 시간의 대부분을 앵커와 기자의 대화로만 구성했고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검찰이 발표한 공소 사실도 일부만 전달하며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포레카 지분 양도 강요, KT에 대한 채용 강요권 등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건과 같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중요한 이슈만 논의한 것이라면 그래픽 화면을 구성하여 요약 정리를 해주고 이를 통해 출연한 패널의 설명을 보조하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공소장에 언급된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재차 질문한 것 외에 관련된 질문으로서 박 대통령의 수사 결과 거부와 그 이유에 대한 것만 다룬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결과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주말마다 광장에 나온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현 상황에 동조한 기득권층에 대한 수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수사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객관적으로 전달한 점은 좋으나 초반에 검찰 브리핑 내용에 대해 중복하여 설명할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예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포커스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연일 새로운 의혹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2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명한 공소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뉴스를 발빠르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25일 뉴스포커스에서는 탄핵안 발의 초읽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가시화라는 주제로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를 모시고 대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앵커는 검찰의 수사 방향을 간략히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초점이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건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12월 9일 이르면 12월 2일에 탄핵 공동안을 발의하겠다는 야당의 의견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처리 불가를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분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에 대한 조건으로서 대통령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치자 12월 2일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를 하자 그 후 개헌 특위를 만들자라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소명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개헌 특위에 대해서는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앵커는 이 상황이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탄핵안 로드맵에 차질이 생기는 것인지 추가 질문했습니다. 차재원 교수는 야당이 탄핵 추진에 대해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고 여당의 입장은 탄핵과 관련한 현 시국에 대해 전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로 인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임을 전망했습니다. 앵커는 이에 대한 여당 내의 분위기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고 박태우 교수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며 야당은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후 선거를 빨리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여당 내의 비박계들은 탈당을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는 이어서 야당이 이렇게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개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차재원 교수는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오히려 정치권 내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덧붙여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끌고 가지 않으려는 이유로 차기 권력 구조에 대해 야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기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나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는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 상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로서 현재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태우 교수는 개헌 논의에 대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론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재원 교수는 야당 역시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고 이상일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전부터 개헌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었음을 설명하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탄핵 추진 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것이나 문재인, 안철수 등 야당의 주요 인물들이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현실적으로 개헌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이슈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후 앵커는 국회 추천 총리 문제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차재원 교수는 현재 야당이 국회 추천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는 고육지책의 상황임을 설명했고 여기에 대해 이상일 전 의원 역시 야당이 촛불 민심에 편승해 대통령의 퇴진 요구만 했고 정치적 해법은 팽개친 상황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는 이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출연한 패널들은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공통적으로 질타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대담의 후반부에서 앵커는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두고 대통령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4%대로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차재원 교수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탄핵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입장 표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니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함을 주장했고 박태우 교수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국정영속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핵안 발의를 앞둔 정치권의 상황을 상세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유익했습니다. 앵커는 3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서부터 여당과 야당의 입장 분석, 국회 추천 총리 이슈, 추미애 대표와 이정현 대표의 최근 발언, 그리고 법무장관, 민정수석의 사표 제출과 박 대통령 최근 지지율에 대한 질문 순으로 대담 시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 추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보다 최근 불거진 개헌론에 대한 논의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으로 인해 앞으로 탄핵 추진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와 탄핵안 가결 여부에 대한 전망,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 시기 등 앞으로의 탄핵 추진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패널이 출연하여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다 보니 패널의 수에 따라 논조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점 역시 아쉬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태우 교수는 여당의 입장으로 많이 발언했고 차재원 교수만 야당의 입장에서 분석한 발언을 해 전반적인 논조가 여당의 입장 위주로 진행되고 나왔습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는 이슈를 논할 경우 출연하는 패널의 정치적 성향과 그 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눈에 띄는 점은 화면 하단을 흐르는 자막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공공장소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소리보다는 화면의 자막에 의존하여 뉴스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 제작된 자막으로 인해 당시 패널이 답변하고 있지 않은 자막들이 패널의 이름과 함께 자주 노출되어 마치 그 패널이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용 자막을 노출해야 할 경우 패널의 이름과는 간격을 두고 나오도록 하여 패널의 대담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클릭 베스트 컷을 살펴본 중앙대학교 사회학부와 김성호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클릭 베스트 컷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방영되는 클릭 베스트 컷은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죠. 최순실 게이트 관련 광화문 촛불 집회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때론 1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게 바로 한 장의 사진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에 방송된 클릭 베스트 컷은 한상균 사진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이슈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일본이었는데요. 하늘에서 찍은 도시의 사진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 사진은 후쿠시마현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가 바다를 거쳐 이 강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진과 영상을 교차로 보여줘 당시 무서우면서도 긴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자동차 행렬은 긴박했던 순간과 달리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줘 이 지진에 대처하는 일본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음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3분 만에 총리 관저에 연락실을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전했는데요. 신속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세월호 관련 대응을 언급해 시사적인 의미까지 전달해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진이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주기 추모식 관련 사진이었는데요. 한자리에 모인 정치인들의 악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흥미롭게 풀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간의 묘하면서도 긴장된 관계를 이 사진으로 보여줬는데요. 탄핵 정국에 맞춰 여야 정치인들의 표정과 행동 등을 소개하면서 이 사진에 담긴 의미를 풀어내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약간 형식적이라고 했던 그 악수와는 사뭇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형식적인 악수가 아니라 진짜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날 세 번째 사진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광화문 촛불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헬조선인 줄 알았는데 고조선이네요 라는 이 20대들의 현 시국에 대한 풍자 등을 전달하는 사진이었는데요. 시위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촛불 집회 풍경입니다. 풍자와 해악이죠. 집회 문화가 많이 달라지면서 생겨나고 있는 풍경인데 요즘 집회는 또 일명 코스프레라고 하죠.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물리적인 충돌과 폭력 없이 온 국민의 화합의 장으로 바뀐 분위기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에게 장미꽃을 전달해주는 사진은 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 서로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이 꽃 한 송이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멋진 대저택의 사진이었는데요. 이곳은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하우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할 이 장관 면접이 공개적으로 진행됐던 곳이라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간 미 대통령들의 인선 방식과는 사뭇 다른 공개적인 트럼프의 행보에 여러 사진들이 준비됐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계 교육부 장관 후보인 미셸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원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는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장관 인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설명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는 트럼프의 파장이 의미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긴장된 음악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에 반대하는 시위 사진이었는데요. 서명식을 비공개하겠다던 국방부의 태도에 항의하는 의미로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은 기자들의 사진이 영상 구성으로 소개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클릭 베스트 컷. 앞으로도 수많은 셔터에 담긴 사진으로 조금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에 클릭 베스트 컷을 시청하면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사진이 있었는지요? 네, 저는 이 광화문 촛불 집회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 첫눈이 내리던 날 저도 광화문 광장에 갔었습니다.
꽤 이른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 또래 친구들의 재치 있으면서도 현 시국을 풍자하는 메시지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김성호 학생도 시국을 표현하는 데 함께 참여를 했습니까? 네, 저도 그 앞서 사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명으로 사용했다던 길라임 단어가 나온 드라마죠.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라는 대사를 인용해서 참여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베스트 컷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 등 국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정치권의 반응과 또 해외 언론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임기 단축 등 국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진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퇴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시기나 방법을 정하지는 않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의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즉각 탄핵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국회가 개헌을 포함해서 다양한 퇴진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국민일보의 경우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탄핵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국회가 고안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수순을 밟을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우리 사회가 이리저리 쪼개지는 새로운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일보 역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퇴진 논의를 찾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은 정치권이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대통령의 퇴진 절차가 명시돼 있는데 이는 즉각 퇴진 아니면 탄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맞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해야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한겨레신문도 이번 담화는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를 이간시켜서 탄핵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보수나 진보 할 것 없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이제 의견 일치를 보던 언론들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해석에 갈리면서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갈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탄핵 민심에 대한 열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언론이 중심을 좀 더 잡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정 혼란 수습에 필요한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여야 정치권도 그 대응 방안을 놓고 그야말로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첨예하고 대치하고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의 계산이 바쁠 텐데요. 핵심 키워드는 이제 대선과 개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여야 간의 셈법이 복잡하다라고 보도하면서 특히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헌 논의를 두고 대선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헌을 두고 여야는 물론 이제 각 당 내부에서도 시기나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자칫 개헌 논의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밥그릇 챙기기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개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는 해석입니다. 우선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임기 단축 개헌론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일보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제 부칙 조항인 임기 제한 내용을 넣는 방안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 방법이 탄핵보다 퇴진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개헌을 시사하는 듯한 박 대통령의 발언 뒤에는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 개헌 지지자들을 탄핵 대열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고 또 야권 내에서도 개헌 찬반을 분리시켜서 균열을 노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청와대와 정치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만 앞세우지 말고 깊은 반성과 자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혼란이 가중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주요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도 신속하게 보도를 했고요.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사임을 해도 국정마비가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들 최근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외신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부패 사건의 피의자로 전락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 부패라는 한국병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라고 밝히면서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 3차 담화와 관련해서 AP통신은 이승만 전 대통령 이래로 사임하는 한국의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탄핵 표결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박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양국이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일본 정부로서는 뼈아픈 오산이 됐다라고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외신들은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그 주요 발언들을 이제 그대로 전하면서 해석은 좀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번 담화의 속뜻은 퇴진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평화적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경이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탄핵 정국과 국정 마비 가능성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유의해야 될 보도 태도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든 이런 권력형 비리 뒤에는 어쩌면 언론의 또 무관심과 또 묵인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언론의 관심이 또 촛불 집회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총리를 추천하고 또 조기 대선 등 국제적인 일정을 짜는 것 같은 일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3차 담화로 인해서 정치권이 더욱더 복잡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로 흐를지 언론이 잘 대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언론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잘못은 질타해야 되지만 이제 국가 안보는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회 분열이라든가 또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는데 언론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또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더 짚어보고 또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언론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3차 담화와 탄핵 정국 관련 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불안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비박은 죽습니다. 12월 2일이 불가능하면 마지막 기회인 12월 9일까지 함께하자. 새누리당 비박 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